예, 이제는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13차시 수업이 끝나고 계속해서 수업을 얘기하는데 일반 시간에는 일단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게 되면은 뒤에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야기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큰 프로세스를 얘기가 끝나고요. 뒤에 나오는 우리가 퇴직소득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14주차 강의를 녹음하고요. 보너스 트랙으로 저희가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주차 보너스 트랙이라는 형태로 해서 PPT를 하게 될지 제가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관련 부분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배운 이유는 참 세액이 얼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 그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환급이나 추가 납부 형태로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과세 표준을 구했습니다. 소득이 얼마고 소득공제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배운 데까지 뭘 했냐면은 요 과세 소득 표준을 구했습니다. 요거를 결국에는 여기에 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줄이려면은 사실 과표를 줄여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왜냐면은 설명드릴게요. 왜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세율이 저희가 세율이 과표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소득이라도 소득공제가 많냐 적느냐에 따라서 기본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보면요, 저희가 520페이지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과표는 지금까지 해서 구했고요. 그럼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세율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세율은 우리가 어떻게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자꾸 전화가 와서 어쨌든 이제는 전화가 안 올 겁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고 업무는 끝났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계산이 이런 누진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율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세가 산출이 되면요, 이제 세액 감면, 우리가 세액 공제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인데 이게 실제 납부할 결정세액이긴 한데 우리가 어떠한 그 신고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가산세까지 포함이 돼야 총 결정세액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원천징수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나면은 차감할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 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본 근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산이란 얘기, 종합소득세 신고 정산이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에 세금을 냈고 플러스 계산해서 세금이 더 나오거나 또는 차감이 됐을 때 새로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새로운 납부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정산이라는 말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뭐다? 우리가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한 방법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관식으로 시험을 내야 되는지 그냥 객관식으로 시험을 내야 되는지 사실은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될 수 있으면은 짧고 굵게 그냥 주관식으로 답변을 쓸 수 있게 낼 예정입니다. 서술형으로 써서 문제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결정이 되면은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종합소득세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진세를 얘기했고 이 세율을 얘기했는데 이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의 세율입니다. 우리나라 오호 역시 이게 곱하기를 치다가 팔자를 쳤네요. 이게 우리나라 세율은 전체적으로 자 누진세율이 7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7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 대부분들이 이 구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후로는 사실은 세율이 확 높아지는 형태가 되죠. 이게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표 소득공제를 받은 과표이기 때문에 내 연봉이 1억 정도 돼도 과표가 이렇게 잡힌다면 세율이 어떻게 한다? 15%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소득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세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기본세율을 토대로 과표에 뭘 곱한다? 기본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 세율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 자동에서 계산하는데 뭘 외웁니까? 이게 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6%에서 42%까지 적용된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액 감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감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각각의 세액 공제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 감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세액 계산의 특례, 그러니까 책에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넘어가서 세액 감면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 감면이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와 감면은 세금 자체를 어떻게 한다? 감면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감면이란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 또는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세액 감면이라고 합니다. 세액을 면제해 주시는 것은 세액 면제라는 용어로도 다뤄 쓰기도 하고요. 세액 감면은 일단은 세금을 일정 정도 감면해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액 면제라는 용어도 완전히 면제라는 용어도 쓰고 있죠. 그래서 세액 면제 거를 큰 통틀어서 세액 감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면 기본적으로 세액 감면은요, 이렇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종합소득분의 종합 감면소득금액 곱하기 감면 비율을 통해서 감면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액 감면에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 감면이 있고요. 여기는 구분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요 항목은 결국엔 소득세법에서 따른, 그러니까 법령 규정이 소득세에 있는 세액 감면이고요. 또 하나는 조세특례에 대한 법, 조특법. 그래서 세액 감면에는 우리가 첫 번째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조특법에서 감면해주는 세액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 감면이 뭐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과 소득세법에 따른 감면은 사업소득 감면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은 기본적으로 거주자 중 대한국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 항행산업으로 얻는 소득에 따라서 사업소득 감면이 된다. 자, 결국엔 사업소득 감면은 뭐예요? 외국인이죠. 외국인 항행사업, 선박 항공기에서 항행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감면한다. 상호 면세주의에 의해서 서로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라는 얘기고요.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요, 정부 간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의 당사자 정부로서 받은 급여가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 감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감면을 얘기할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저도 오늘따라 전화가 계속 오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소득세법에 대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조세특례 아니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 감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서는 일단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은 크게 이자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그다음 배당 소득에 대한 감면, 그리고 사업 소득에 대한 감면, 근로 소득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자 소득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감면은요, 기본적으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소득에 대한 세액 면제,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소득에 대한 세액 면제가 나타날 수,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해 주는 거고요. 이건 감면이, 감면과 면제는 큰 틀 안에서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일단 면제해 주는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 배당 소득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자, 배당세액에 대한 감면은 뭐가 있냐면요. 영농조합법인,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이 조특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일몰 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이 1차적으로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받은 배당 소득은 뭐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액에 대한 감면을 받는다. 근데 이게 영농조합법인이 일몰법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물, 작물, 재배업 소득에서 받은 배당 소득은 전액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면제, 세액 감면 소득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식물, 작물, 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 한 발생 소득은 과세 기간별로, 이게 영농조합 법원에서 얘기한다. 영농조합 법인에서 안에서도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배당 소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식물, 작물, 재배업 소득이 위의 소득인 것은 과세 기간별로 최고 얼마까지? 1200만원까지. 얼마까지? 1200만원까지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에 대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으로 받은 조합원의 배당 소득,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에서 출자자가 지급받는 배당 소득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식물, 작물, 재배업의 소득은 전액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농어촌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한 영농조합법인은 영농조합법인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배당 소득에 대한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잘 인지하시고, 뭐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내가 이 농어촌 관련된 어떤 가공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영농조합법에 대해서 이런 배당소득 과세 부분을 세금을 절세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뭐 과일을 살 때 보면은 거기 써 있습니다. 무슨 영농조합 법인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출하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영농조합 법인으로 어떻게 한다?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소득의 감면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같이 볼 건데, 이 얘기를 쭉 보시면은 결국엔 어떤 취지에서 국가가 이런 부분에 사업소득을 감면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 감면과 일반 감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기간으로 또는 뭐라고 일반 감면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 감면은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고요. 다음 사업 전환 중소기업, 그리고 무역 조정 지원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고요. 그러니까 이 취지들이 보시면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그리고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그 증자에 대한 세액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 감면에 들어가는데, 이걸 왜 감면하냐? 창업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시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일단 감면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기간 감면에 나와 있는데, 기간 감면 하나하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창업 중소기업, 그쵸?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겠다. 그럼 사업 전환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영이 안 돼서 사업을 전환하거나 무역 조정 지정 기업, 무역을 통해서 조정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해주고요. 수도권이 너무 과밀 억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농공단지는요, 우리가 지방에 그 농어촌 지역에 생긴 것들이 공업단지 지역인데요.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세액 감면을 주겠다. 왜냐면은 농공단지에 있는 것들 주변 인프라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인 그 책무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무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세액 감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를 증자,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본을 유치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세액 감면을 해주겠다는 부분이 기본적인 취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건 이제 기간 감면이고요. 그리고 일반 감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감면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이전에 대한 세액공제, 그 다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그 다음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뭐 그냥 일반적인 세액감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 보시면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이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엔 이런 취지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세액 감면이 안 와도 충분히 많이 벌으니까 많은 세액을 납부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근로소득까지 좀 보고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이 기술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5년간 50%를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에서 이건 사실은 지금은 사실은 이런 취지 자체가 사실 좀 무색하긴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정도의 경제 상황이 안 됐을 때 사실은 외국인 기술자를 상당히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술자를 유치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세액 감면을 보여서 뭘 하겠다? 기본소득을 높여서 그런 기술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 2년간 50% 세액 감면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결국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쨌든 세법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국내 복귀에 대한 부분. 자, 우리나라의 우수 인력들이 이제는 많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려는 것들이 사실은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복귀했을 때는 어떤 세금적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50%는 감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힘들다, 월급이 적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배당을 통해 성과가 났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당하는 부분에서 일단 세액감을 통해서 그거를 좀 상쇄시켜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감면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 일단 내일 공제 체험 사업에서 가입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이게 해당 납입을 하게 했을 때 소득세 중견기업은 30% 이렇게 세액 감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그리고 고령자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 그리고 취업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그 취업으로부터 몇 년간 3년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감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근로소득 있는 사람들한테 감면 대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새로 나온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없었던 것들, 이제 감면이 없었던 것들이 생긴 것들은 사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한 부분이 세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체일 내일 공제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내일 채용 공제에 연기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 성과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상 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서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감면한다, 세제를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에 대한 적용의 순위가 나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과세 기간에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1번. 다음 일단 그러나 결국엔 당해년도께 우선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당해년도. 당해연도께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2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은 세액 공제. 그러니까는 어떤 일부 세액 공제는 차년도에 2월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2월이 안 되는 차기로 2월이 안 되는 세액 공제가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 공제. 그래서 이 순서들이 일단은 이렇게 형태로 해서 세액 공제에 대한 순위가 적용돼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세액 감면에 대해서 얘기 끝났으니까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른 세액 공제에 대해서 감면이 아니라 세액 공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세액 감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로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하는 시간이 이제 오후인데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면은 춥고 그리고 에어컨을 끄면은 덥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날씨가 시원하고 그렇긴 한데 정말 좀 혼자 앉아서 강의를 녹화하기가 정말 너무 사실은 강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코로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대전에서 4명이나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렇게 공공장소를 다니는 건 상관없을 건데 너무 과도하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데는 조금 이렇게 피하시는 것이 당분간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쉬었으니까 추가적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연말 영상을 하셨던 분이라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세액공제도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동안 뭐 연말 정산을 2번 하는 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는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과 조특법에 의해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은 종류나 적용 대상자를 살펴보기 전에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라는요, 산출세액이 이미 나왔습니다. 산출세액,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글씨를 좀 잘 써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쓰면 좋은데 잘 안 되니 저도 답답하네요. 자,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이 산출세액에서 이게 산출세액이면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을 납부세액으로 보지 않고 이 세금에서 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일정액을 공제한다. 제외해 준다는 거죠. 즉 제외해 주는 것을 세액 공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액 공제의 근거 법률은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살펴볼 때 아마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내용들은 좀 더 설명을 더 드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가볍게 보고 갈 것들은 좀 가볍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마지막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일단 소득세법에 대해서 또 한 번은 일단은 보고 지나갔고, 뭐 기본적으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시면 되니까 특별히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책으로 보면은 530페이지입니다. 530페이지 보면요, 소득세법에 대한 부분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부분에 공제가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요, 뒤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하지 않은 내용들은 좀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 대한 부분들은 8가지, 총 몇 가지? 8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의 부분들은 총 6가지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항목이냐면은, 그리고 적용 대상자는 누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세액 공제를 먼저 살펴보면요, 배당세액 공제는 여러분들 배당소득자한테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배당소득, 거주자가 종합소득 대상 금액이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지속 법인세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공제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비교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를 공제한다. 이게 저희가 그로서 그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때 배당소득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공제가 되면 한쪽에서 납부를 하면 한쪽에서는 공제를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배당세액 공제라고 얘기합니다. 대상자는 누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배당 소득자가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장세액 공제입니다. 기장세액 공제. 기자라는 얘기는 장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회계 처리를 해서 장부를 만든다는 뜻인데,
기장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가산점주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면은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사실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고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나는 그래도 기장을 할래. 그래서 복식부기에 따라서 기장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기장세액 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준다. 자, 기장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기장을 하면은 뭐가 확보됩니까?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기장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좀 더 감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는 100만 원 한도로서 기장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을 복식부기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기장을 해야 되는데 기장을 하지 않으면은 장부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매기고 있고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장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간편장부를 만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장부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중첩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면은 혜택을 주겠고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뭐다?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 외국인 납부세액 공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기장세액 공제는 그래서 적용 대상자가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대상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납부세액 공제. 외국인 납부세액 공제는 국외 원천소득자, 국외에서 원천소득에 대한 부분이고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 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한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외국에서 또 세금을 내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외국인 납부세액 공제와 외국 납부세액의 필요 경비를 산입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어떻게 한다?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쪽에서 냈으면 한쪽에서는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세금을 걷지 않겠다. 왜냐면 이중과세에 대한 것은 일단 세법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해손실을 입었을 때 재해손실 세액 공제는 사업자들이,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가장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사실은 이 부분부터 중요한 부분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누가 되겠어요?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대상자가 되겠죠. 다음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도 되고요, 종합소득세도 다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설명 안 드린 이유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특별세액공제, 여기서도 이제 특별공제가 저기 있었잖아. 특별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세액공제는 총 4가지가 5가지가 있네요. 5가지가 있는데 항목별 세액공제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기비금 세액공제, 그리고 표준 세액공제 이렇게 통해서 총 항목별로는 5가지의 어떻게 한다?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따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발생한 세액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세액공제는 경우에는 정치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전자신고를 잘하면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리고 성지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액공제 종류를 알아봤고요. 세액공제에 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아마도 이제 근로소득공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이러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로세액공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했는데 PPT가 한 장이 더 들어있네요. 제가 아마도 PPT를 복사하면서 잘못 복사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나온 김에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지금까지 쉬었는데 아닌가요? 다음 어쨌든 이 부분은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일단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현출세대기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것을 근로소득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로 정해져 있고 구간별로 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100만원이면은 55%를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면은 정확하게 약 55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5만원만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낸다. 다른 공제가 없다는 전제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누진세 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130만원이 초과했다고 하면은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럼 일단 130만원을 초과하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71만 5천원 71만 5천원을 할까요? 다 써야지. 제가 이렇게 하면 할까요? 5천원을 공제하고 그럼 우리가 소득을 15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50만원이면 130만원 이하까지는 71만 5천원을 공제하고 이만큼 공제하고 초과분 그러면은 저희가 130 마이너스 150을 했을 때 얼마가 났어요? 130 마이너스 150은 20만원이 남았죠? 2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30% 기본적으로 50% 감면은 30%를 감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30%를 감면하면 6만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금액은 6만원 플러스 71만 5천원은 77만 5천원이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저희가 100만원일 때는 55만원이 산출세액이 55만원이 감면이 되고요. 소득이 150만원 이건 150만원 제가 계산했죠. 150만원일 때는 어떻게 된다? 77만 5천원이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은 150만원에 55%를 때려볼게요. 한번 150만원에 곱하기 55%는 82만 5천원인 거죠.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55만원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조금 더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한데 이런 근로세대 공제도 어떻게 보면 누진세 형태로 어떻게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비율만큼 모든 금액을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한도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산출세액이 높아서 이 비율로 계속 이렇게 초과분해 감면을 하면은 세액이 너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전부 다 하지는 않고요. 일부에 대해서만 일부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만원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77만 5천원에 뭐가 된다? 한도가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적으로 연봉이 3,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요. 세액 공제, 이 근로세액 공제의 한도가 어떻게 된다? 74만원으로 나타나기 74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출세액이 150만원이라면 저희가 77만 5천원이지만은 나머지 3만 5천원은 제외하고 74만원만 한도가 꽉 찬 74만원만 어떻게 된다? 총 급여로 인정, 세액 공제 한도액으로 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33만원 초과, 그 다음 70만원 이하도 세액 공제액이 줄어들고요. 7천만원 초과도 결국에는 70만원 초과에 대해서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결국에는 한도는 이렇게 오히려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 한도액이 줄죠. 즉 세금이 결국에는 소득세액이 많다고 하면은 세금을 더 납부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세액 공제도 일괄적으로 비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누진세, 그러니까 누진세처럼 어떻게 차등을 둬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얘기한 거고요. 그렇다면은 일용 근로자도 사실은 세액 공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들은 어떻게 세액 공제가 되는지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단순합니다. 산출세액이. 그래서 산출세액의 55%를 그냥 어떻게 한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그냥 55% 산출세액에 대해서 진행하면은 바로 감면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근로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 우리는 자녀세액 공제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각각의 세액 공제들을 하나씩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옛날에는 이게 소득공제 항목이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가.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은 세액 공제 항목으로 바뀌어서 세액 공제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자녀 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위탁 아동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자녀로 보고요. 만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명, 2명, 3명인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명인 경우에는 15만원, 2명인 경우에는 30만원, 3명인 경우에는 30만원 플러스 30만원 곱하기 자녀수 마이너스 2명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자녀가 3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30만원 플러스 30만원 곱하기 자녀수가 3명 마이너스 2는 1이겠죠? 그럼 결국 얼마다? 60만원에 해서 자녀 세액 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이 자녀세액 공제가 사실은 6세 미만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없었냐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6세 미만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10만원씩 받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미 그분에서 세액 공제가 됐다. 세액 공제 대신 그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공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세법과 같이 연동돼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산, 입양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한다? 더 세액공제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는 30, 둘째는 50, 셋째는 70. 그래서 다르죠? 두 배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15, 30, 60에서 30, 50, 70만 원으로 정액으로 세액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사업공제는 사실은 되게 단순히 대단히 심플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해당 부분에 있어서 그냥 명수에 따라서 공제액이 탁탁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어려운 것들은 사실은 의료비 공제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특별공제, 의료비 공제는 조금 더 그냥 더 계산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연금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은 종합소득이 있는 연금 계좌에서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연금세액 공제를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좀 읽어보셔도 알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 저축,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연금 계좌 저축에 대한 부분 납입액하고요.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 쉽게 보시면은 일단 대상 항목이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고, 그 다음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연금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기본적으로 세액 감면을 통해서 세액 공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요, 자, 특별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특별세액 공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특별세액 공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세액 공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제가 작성하다 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세액 공제가 있고요. 책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세액 공제는 한국별 표준세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별 생체 공인중재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준 아무것도 없으면은 공제를 해줘라. 다른 게 공제가 대상이 없으면 표준세액 공제 이만큼은 해줘라 하는 게 표준세액 공제입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그 다음 교육비, 기부금, 건강보험료는 이제 소득 공제고요. 세액 공제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보장성 보험료가 사실은 소득 공제 항목이었습니다. 소득 공제 항목에서 뭘 낮췄냐면 과표를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과표를 낼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뭐다? 소득 세액 공제 항목으로 내려와서 실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더 줄어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보면은 5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즉 보장성 보험이죠.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 왜? 보장성 보험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만기에 절대로 어떻게 한다? 원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는데요. 총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내가 부양가족에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라는 거는 한도가 100만원, 그리고 장애인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한도가 100만원을 어떻게 하냐, 일반 보험은 12%,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15% 범위 내에서 뭘 한다? 세액 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세액 공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럼 100만원이면 12%, 즉 12만원 이상이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 자체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가 100만원 한도, 그리고 세액 공제 금액은 12만원 한도로 해서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약간 신용카드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넘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액 공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제가 표를 만들었으니까 표준세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월세세액공제를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연 13만원, 그러니까는 다른 세액공제가 없으면은 표준세액공제를 13만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해주려고 했는데 다른 세액공제가 없으면 13만원을 어떻게 한다?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표준세액 공제를 하고요. 그러나 다른 세액 공제가 있다면 이 부분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저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세액 공제가 없다면 해당 부분을 꼭 체크해서 표준세액 공제를 어떻게 한다? 받는 것이 세금을 어떻게 한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보장성 보험료를 제가 앞에 설명드렸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첫 번째 뭐 된다? 만기 환급액이 어떻게 된다? 납입한 것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즉 저축성은 안 됩니다. 저축성은 안 되고 보장성, 뭐 아프면 돈이 나오는 뭐 이런 것들, 보험료를 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결국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를 한 거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가 보장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보험이 보장성 손해보험이죠.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납부했다면은 곱하기 12% 그래서 12만원을 어떻게 한다? 세액 공제를 한다. 왜 제가 100만원을 얘기하냐면요, 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금액의 한도가. 그래서 세액 공제가 12만원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100만원을 공유했고요. 보장성 보험료는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한도를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전에 장애인 보험료는 사실은 전액 해줬는데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도 결국엔 한도가 어떻게 한다? 100만원입니다. 한도 장애인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장애인 전용 보험인데, 장애인 보험도 결국에는 100만원인데 프로테이지가 15%로 바뀌면서 공제액은 15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는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된다.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된다. 그리고 뭐다? 나이와 소득의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소득이 없어 제외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번째, 의료비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의료비. 일반 의료비. 두 번째, 본인 의료비. 세 번째, 난임 시술비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의료비는요, 공제 대상 자신, 기본 공제 대상자를 지급한 의료비를 얘기하고요. 그 본인 등의 의료비는 해당 거주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그다음 과세기간 종료율 65세 이상인자에 대한 의료비, 그리고 난임시술비는 뭐 임신을 위해서 지출한 난임 비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시면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비는 결국에는 3%를 초과해야지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의료비 그리고 일반 의료비 그리고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공제. 그러니까 신용카드랑 똑같습니다. 내 급여가 100만 원이면은 3%는 3만 원이죠. 내가 지급한 의료비가 어떻게 한다? 3만 원보다 많아야 되는 거죠. 4만 원이면은 일단 만 원이 1만 원이 어떻게 된다? 공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공제액을 어떻게 된다? 곱하기 1만 원의 15%니까 1,500원. 뭐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형태가 뭐랑 비슷하냐면은 신용카드와 됩니다. 신용카드는 25% 10%죠. 그런데 의료비는 총금액의 3% 15%라고 보시면 됩니다. 3% 15%. 사실은 그러면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은 공제가 되기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서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 의료비 공제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증 질환이 없었다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료비 공제 받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실손보험을 해서 의료비를 일부 보존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존을 받은 경우에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의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가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예외 사항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용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원이 미용하고 성형은 병원에서 하지만 의료비가 아니고, 쉽게 말하는 보약은 의료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경은 오히려 의료비로 들어갑니다. 안경은 얼마? 50만 원 한도까지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세 기간에 따라서 의료비의 세액 공제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3%, 1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연 한도는 7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비 공제입니다. 이런 것도 교육비도 우리가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항목이었는데 이게 교육공제로 넘어오면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교육비를 공제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자는 기본대세 배우자야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이렇게 되고요. 대학생은 연간 900만 원. 금액이 크죠. 대학생은 900. 다음 초중고 연 3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한다?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비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가장 큰 공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의 범위는 과세 기간 중에 일단 수업료, 입학금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싶으면 교복구입비 또 어떻게 한다? 우리가 교복구입비도 교육비로 본다. 그래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인데요.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 부분의 공제입니다. 기부 문화 활성화. 정책은 이렇게 어떤 뚜렷한 목적을 있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기부금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로 세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있고요. 거주자가 기부금을 세액공제를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합산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방법이 있다. 즉, 기부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보면 알 수 있고요. 공제에 대한 범위는 법정 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부금을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556페이지에 보면은 한도가 있습니다. 법정 기부금은 일단 100%, 우리사족조합 기부금은 30%, 그리고 지정 기부금은 30%, 종교단체는 뭐 10%, 20%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로 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살펴보라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기부를 문화는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기부를 할 수 있게, 결국에는 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개념이죠. 세금으로 돌려받는다. 100%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100% 돌려받는다. 저기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부 문화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그렇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다음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있는 뭐 일반적인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 수업을 못한 게 저는 사실은 되게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같이 호흡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났지만은 제가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다시 보너스 트랙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아직 시험 문제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보너스 트랙으로 다시 한번 수업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 시험을, 이게 법률적인 부분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좀 드리고요. 기본 시험범의 내용은 저희가 중간고사를 안 봤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은 전체를 갖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제가 주관식인지 객관식인지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공지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시험을 객관식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객관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주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쓰기 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게 객관식이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드릴 수 없어서 사실 주관식으로 내는 경향도 있고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세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라고 일단은 이렇게 주관식으로 냈었습니다. 근데 뭐 이번 학기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현재 시점에 안내를 못 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그 보너스 트랙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학기 동안 이런 PPT를 통해서 강의를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강의를 녹음하는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매우 힘들었고, 아마도 이런 형태로 강의를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또 하나의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험 보는 당일날 어쨌든 한번 출석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그 한 학기 동안 강의한 것들을 이렇게 기말고사를 통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1학기 소득세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